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질병임에도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질병을 하나 들고 와 봤습니다. 바로 지방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지방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생뚱맞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들고 계시잖아요. 치료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좀 뜬금없죠? 치료받기 위해서 약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 치료받는 거 맞나요? 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치료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치료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시 그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에 약을 쓰는 게 치료인가요? 여러분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면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약을 끊으면 혈압은 다시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죠.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개념은 치료와 달리 다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악화돼서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합병증을 늦추려는 노력, 이게 관리거든요.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고 치료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엔 약을 먹고 있지만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식 챙겨 먹고 잠도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뱃살을 빼고 근육량을 늘리고 이런 노력을 함께 병행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게 치료 아닐까요? 당뇨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약을 3개월치 처방받아 왔지만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조절이 안 될 거고, 그러면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약의 용량을 높이거나 약의 가지수를 늘릴 겁니다. 치료인가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내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표시 아닐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미 도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생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생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 혈압이 조금 높지만 약을 써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단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지만 약을 쓰기까지는 아닌 단계, 혈당이 높지만 당뇨라고 진단받기 전인 당뇨 전 단계, 이런 상태라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시 건강한 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건강해지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궁극적인 치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젊었을 때의 체중에서 지금 야금야금 체중계의 눈금이 올라가고 있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리둘레, 그러니까 허리띠의 구멍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하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지방간, 간에 기름이 낀 게 지방간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나오고 살이 쪘기 때문에 비만해지다 보니까 지방이 간에도 붙었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간에 기름이 낀 게 먼저 발생하고 그 지방간이 해결이 안 됐을 때에 복부 비만과 결국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간은 치료가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가 가능한 지방간, 지금 치료하면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지금 바로 치료가 필요한 지방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지방은 나중에 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 두는,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를 나중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지방 조직에다가 비축해 두는 예비 에너지입니다. 이 지방은요, 지방 조직에 있어야 해가 없습니다. 이 지방이 지방 조직이 아닌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가서 달라붙으면 다 독이 됩니다. 이거는 지방이 간에 붙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은 특성상 대략 자기 몸무게의 5% 이내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을 축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지 결국은 그 지방을 방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이 간의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컨트롤러입니다. 간이 빠릿빠릿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간이 그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각종 대사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지방간이라는 간에 기름이 끼는 이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원인들 중에서 오늘은 지방간을 일으키는 음식, 식품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방간을 일으키는 식품,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술이죠. 알코올 지방간이라는 질병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간은 술을 자주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방간 환자들에서 알코올이 원인으로 차지하는 것은 채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지방간에 큰 적이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우리 흔히 설탕을 생각하면 되는데, 설탕은 포도당 그리고 과당이 합쳐져서 두 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당류, 이걸 설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돼서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 반면 과당은 바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과당은 포도당으로 변환되지만 포도당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당이 넘쳐나는 시대에 설탕을 먹게 되면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비축됩니다. 실제 이 과당으로 인한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전체 지방간 원인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정확한 유병률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지금 소아 청소년들에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젊은 여성과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알코올과 과당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탄수화물의 상대적인 과잉 섭취입니다. 제가 상대적인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했는데요. 과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선조들은 농사를 지었고 육체 노동이 많았고 자동차 없이 먼 길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먼 길 걸어 다니고 육체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섭취한 밥, 탄수화물은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됐습니다. 네. 밥심에서 모든 게 나온다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걷는 대신에 차로 이동하게 되고 육체 노동 대신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습관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탄수화물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중간중간 떡 먹고 과자 먹고 빵 먹고 이러면서 신체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충분히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남아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급성 에너지원인 이 탄수화물은 이용되지 못하면 지방의 형태로 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에도 비축이 되지만 간에도 비축이 됩니다. 지방간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포화지방산 또는 트랜스 지방 또는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도 지방간을 유발하지만 대표적으로 알코올과 과당 그리고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현대인들의 지방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자,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술을 어쩌다 한번 드시는 분들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폭음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은 간에 이제 지방이 끼게 되는데, 그 기전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동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슐린의 역할 중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돼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쓰게 되고 지방 조직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신에 지방 조직에 비축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인슐린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로 인해서 인슐린의 이러한 작동이 제한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 피하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 지방에 얌전하게 있어야 되는 그 지방 조직이 분해가 되면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이 지방산이 혈액을 통해서 혈액으로 빠져나와 온몸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지방이 늘고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데, 안주를 많이 안 먹으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체중은 늘지 않지만 피하 지방에 있던 지방이 거꾸로 간이나 내장 지방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가 나오고 지방간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빠르게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지방간염,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이제 발생 기전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장 내에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깨트리면서 장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장내에서 생긴 내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또 간의 독소로 작용하면서 간세포를 파괴하고 간의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성 지방 말고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경우도 알코올 지방간과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됩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통칭하는 비알코올 지방간, 그리고 심해지면 비알코올 지방간염, 그리고 더 심해지면 비알코올 지방간경화, 그리고 결국에는 간암에까지 이르게 되고 소아청소년들에게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고,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한 데 비해서 우리가 중년에 이르게 되면 체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복부에 지방이 많이 붙는, 그러니까 복부 비만 형태의 체형이 되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고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과당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당은요 지방간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약간은 이제 좀 농담처럼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설탕 음료,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설탕 음료가 있고 술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표를 보시면 과당이나 알코올이나 똑같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술은 성인이 되어서부터 마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과당은 어떻습니까? 소아청소년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이 과당이나 술이나 똑같이 중독성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설탕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 중독성 질환은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비해서 과당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고 훨씬 이른 나이에 중독이 될 위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만 마시죠. 과당은 어떤가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술은 취하면 거기서 더 못 마시잖아요. 과당은 한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계속 집어넣게 돼요.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자녀 또는 손주들이 어린 나이에 과당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크리스피 도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단 도넛을 어린애들이 어떻게 먹을까 싶었는데, 탕후루에 이어서 최근에는 두바이 초콜릿까지 마치 어느 음식이 더 단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단맛이 강해지는 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더 강렬해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당 함량도 늘어나지만 더 달아야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점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방간 같은 경우에 사실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에 쌓였을 때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 생검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데, 뭐 멀쩡한 간에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일 정도면
이미 간에 지방이 20% 이상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된 다음에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피 검사를 해봤는데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던데요. 네, 대개 정상으로 나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단순 지방간이 아니라 간세포에 지방이 끼면서 간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지면서 간세포 안에 있던 효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수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간의 상태가 심해져서 지방간염 수준까지 갔을 때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괜찮다, 피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다라는 그 결과만 갖고 저는 아직은 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내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공복 혈당 또는 공복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해 들어서 참고치를 벗어나서 공복 혈당이 100 이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상 올라갔다,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간에 기름이 끼지 않았나. 조직검사 결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확진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인 사람들에게서 비만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비만하지도 않고 당뇨병도 없는데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더라도 결국은 마른 지방간, 마른 비만이 되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했고요.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지방간 질환 발생이 대략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비알코올 지방간이 더 악화됩니다. 제가 내 몸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좀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 배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망가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뱃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다 보면 52kg을 유지하고 싶어서 조금만 체중이 늘면 어떻게 하죠? 적게 먹거나 굶어서 다시 체중을 낮추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빠집니다.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또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체중이 늘고 체지방이 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적게 먹거나 굶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수차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나면서 저렇게 체질량 지수는 표준 내지 표준보다 미달이지만 체지방량은 많아지고 겉으로 보면 팔다리 근육은 가늘면서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방간 소변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죠? 식욕 억제제를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설탕, 밀가루, 술을 끊어서 뱃살을 빼야죠. 이게 치료입니다. 이 마른 지방간이 특히 뚱뚱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지방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진단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사 이상으로 훨씬 빨리 가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 다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체중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른 지방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방간은 약물 치료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어떤 질병이 있게 되면 뭘 먹어야 돼요?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뭘 먹어서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간의 경우에는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간을 일으킨 음식을 먹지 않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자, 앞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 과당, 술,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술 끊고 과당을 끊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만 해도 간은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왜?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거든요. 몸속의 간의 한 75%를 떼어내서 남에게 줘도 6주에서 12주 사이에 다시 원래의 간 형태로 돌아올 정도로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해주고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만 않으면 빠르게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치료를 어떻게 해왔죠? 지방간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진단을 받으면 술을 끊고 과당을 끊는 게 아니라 간장약 뭐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약을 찾고 뭔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식품, 음식을 찾았지 술을 끊고 과당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지방간을 유발하는 식품을 끊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음식을 한 달만 끊어도 간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치료입니까? 술 과감하게 끊고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을 줄이면서 몸에 좋은 있는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통곡류라든지 콩류라든지 또는 뭐 채소나 해조류 뭐 이런 음식들로 배를 채우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간의 회복을 기다리는 치료, 이게 바로 지방간의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간간이 굶어주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간에 끼어 있는 기름을 빠르게 뺄 수가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로는 현재 뭐 비타민 E라든지 또는 뭐 글리타존 계열의 약물이 나와 있기는 하나, 그러니까 보조적인 치료의 개념이지 절대적인 치료약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방간은 비약물 치료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평생 관리하는 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몸 상태를 건강한 몸으로 돌리는 치료의 개념으로 갈 거냐, 그게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했지만 술 끊고 설탕, 밀가루 끊고 탄수화물 줄이고 포화지방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집어넣고 염증을 조절하고 숙면을 취하고 이렇게 한 달만 해보면 내 몸이 드라마틱하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치료 아닐까요? 다시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지금 이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나빠지고 있는 것을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평생 관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치료 모드로 돌입해서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